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비를 로스차일드가 엄청나게 냈는데 영국 정부에서 로스차일드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당신이 우리 영국에 기여하는데 우리가 해줄 게 뭐요? 로스차일드도 대답이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프가 1917년에 유대인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50나라가 여기에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벨프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영국이 나중에 오리발 내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영국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엑소더스라는 건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기원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비유해서 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유럽을 떠나서 가진 곤경을 다 겪으면서 팔레스타인에 도착하는 행로를 엑소더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엑소더스 영화도 있죠. 여러분들 엑소더스 영화 보셨습니까? 엑소더스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배는 사진에 보면 제가 하이파에서 찍었습니다. 이게 해군 박물관 안에 있는데 이 배가 유럽에서 유대인들 태우고 온 배입니다. 그 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배들이 이스라엘로 그 유대인들을 태우고 몰래 오는 거죠. 왜? 오스만 터키가 1차 대전에 졌지 않습니까? 1차 대전에 져가지고 독일 편에 들다가 졌어요. 줄 잘못 써갖고 망한 나라 많습니다. 역사상. 오스만 터키가 대제국이었는데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잘 나가다가 동맹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끝났죠. 예. 오스트리아. 그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동맹 잘못 맞아가지고 지금의 바다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옛날에 해군이 다 있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해군 없습니다. 동맹 잘못 만나갖고 그렇게 된 거죠. 또 반대로 동맹 잘 만나서 잘 된 나라도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됐으면 이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동맹 잘 맺어야 됩니다. 시진핑한테 껍벅 죽어갖고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여기 지금 그 왼쪽의 사진은 제 책에 낸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가 이스라엘이라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진을 올린 건데 이거는 제가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배 이름이 엑소더스 1947호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때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주하는 걸 막았는데 그 벨포 선언인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나라를 건국하겠다고 영국에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영국이 전쟁에 이기고서요. 1차 대전에 이기고서 이 약속 안 지켰습니다. 왜? 1차 대전까지는 세계에서 큰 해전이 유틀란드 해전입니다. 유틀란드전. 여러분 아시죠? 네. 영국 해군이랑 독일 해군이 싸운 해전.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군함을 움직이는 연료가 석탄들이었어요. 석탄. 근데 점점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군함을 움직이는 이 연료가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아랍 제국에서 나오는데 또 수에즈 운하가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 이스라엘에 약속은 해놓고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랍인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1922년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을 이제 다 위임 통치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랍인들을 도와줬어요. 영국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오는 걸 막았습니다. 한 달에 700명만 허가했어요. 1년이 돼봤자 8,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도 다 계산을 합니다. 독립을 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 투표를 해서라도 되지. 주민 투표했는데 이스라엘 인구는 몇 명 안 되고 아랍계 인구가 많고 그러면 주민 투표를 평화적으로 해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부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팔레스타인으로 데려오려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못 가게. 영국이 바로 막는 거예요. 영국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랍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향후에 아랍에서 나는 석유 그리고 스웨즈 운하 이건 눈독을 들이고서 유대인들과의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밀항을 한 겁니다. 이 지금 엑소더스 1947호도 유대인 5,000명 태우고 밀항하는 거예요. 밀항하다가 이스라엘이 가까워져 이스라엘 국기를 저 배에 올리고 여기서 소망이라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국가가 됐습니다. 하틱바. 그럼 아까 그 텔아비브의 그것도 소망이고 하틱바도 소망인데 뭐가 틀리냐? 이스라엘 국가 하틱바는 직접적으로 그 소망입니다. 근데 텔아비브의 아비브는 간접적으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라는 뜻도 있고 봄이 희망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소망이라는 걸 나타낸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애국가입니다. 하틱바. 그게 이 배후에서 불렀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 보일 때 모든 승선자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게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땅에 다 와서 영국군한테다 이 영국군 군함 2척에게 붙잡혀 갖고 다시 이 사이프러스 섬으로 끌려가죠. 유대인들이 정착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영국이 약속대로 지켜줬으면은 아마 그 독립전쟁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 아랍인들과의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강대국 중에 하나인 그 영국이 자기들의 국익을 너무 생각하다가 이런 큰 유혈 사태까지 나게 된 거죠. 이것은 그 왼쪽에 제가 그 키부츠가 유대인 장교단의 요람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관의 이 키부츠에는 무기 공장까지 있습니다. 무기 공장도 있고 그 안에 군사훈련하고 모든 그 협동조합원들이 그 다음에 10살만 되면 아이들한테 정보 캐우는 거 훈련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정보라는 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라고 아주 그 피부에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꼭 군사 전쟁뿐만 아니고 이 뭡니까 금융인이 뭐 지금 세계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결정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아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살만 되면 상대방에 가서 아랍인 마을에 가서 너는 뭐를 스파이짓 해와라. 그런 거 10살 되는 아이들이 키부츠에서 10살만 되면 그거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10살 남자아이는 10살 되면 소총 분해 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군사학교가 많지만은 초기 그 1967년 전쟁까지 그 전쟁을 다 이끈 사람들이 90%가 장교단의 90%가 키부츠 또는 모사부 출신들입니다. 키부츠는 개인의 뭐 숟가락 하나 개인용 그 소유를 인정 안 합니다. 모사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데 오늘날 한 270개가 있습니다. 키부츠가.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갖고 한 80%는 어느 정도 개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키부츠의 20%는 개인 사물을 인정을 안 합니다. 단지 뭐가 틀리면 공산주의 키부츠 협동농 소련이나 북한의 그 협동농장이랑 이스라엘 키부츠랑 뭐가 다르냐? 이 키부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받아줍니다. 그게 다릅니다. 공산주의에서 협동농장은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그래서 키부츠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교 또는 기독교 사람들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외부인은 일주일 뭐 한 달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거기서 먹고 살려면 그런 조건이 돼야 받아줍니다. 그래서 키부츠는 이렇게 그 타프하고 국가관이 뚜렷하고 그런 사람들도 양육하는 한편 키부츠들이 이스라엘 변방에다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초 기지들입니다. 전초 방어 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 군이랑 시리아 군이 다 밀려올 때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그 자리를 잡은 키부츠에서 끝까지 저항을 해갖고 이집트랑 시리아군을 격퇴한 게 전쟁책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왼쪽에는 키부츠 무장대원이고 그 다음에 사펫 아까 제가 지도에 사펫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펫입니다. 사펫은 왼쪽에 보면 이게 터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펫은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집 밑에도 터널이 있죠. 이건 제가 다 찍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1947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존재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을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랍인들이 무기를 들고 싸웠어요.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독립전쟁은 1948년 5월 독립선언한 후에 일어나는 게 독립전쟁이고 독립선언하기 전까지 서로 싸운 건 내전이죠. 팔레스타인 내전. 그런데 유대인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랍인들은 준비가 됐어요. 왜? 아까 기억하시죠? 1920년에 영국이 요르단을 독립시키는 거. 독립시키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이 전투 부대를 요르단에 세워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갖고 유대인이랑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석 달 동안 밀렸죠.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존재를 국가를 승인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그렇게 고전하다가
바로 이 사펫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펫이라는 마을은 산 위에 있는데 여기에 그 유대인 인구랑 아랍인 인구가 1대 12예요. 아랍인 인구가 12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을 든 사람이 아랍인이 2,000명, 유대인이 200명입니다. 10대 1에. 그 유대인은 그중엔 10살짜리 아이들도 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 싸웠는데 10대 1로 싸웠는데 유대인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언더그라운드, 이 터널로 된 도시인데 아랍군 사령부는 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 터널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들이 폭탄 들고 이 터널로 들어가갖고 터널로 기어가갖고 아랍군 사령부 밑에서 다 자폭한 거예요. 대여섯 명이 자폭하고 사령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사기가 오르는 200명이 아랍인 2,000명을 거기서 다 무찔러 버렸어요. 이게 1948년 4월 11일입니다. 인구 뭐 200명이 2,000명을 이겼다 해도 그 큰 뭐 몇만 명이 싸서 결정적으로 이긴 전투가 아닌데 이게 하나의 미드웨이 해전이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 된 것처럼 이게 사펫 전투가 분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사펫이 함락되고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 쪽에는 지금도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또 이 텔아비브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근데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이 사펫에서 누구나 다 아랍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며칠 동안의 전투 결과가 보니까 완전히 그 10분의 1 병력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대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어갖고 유대인들은 힘을 얻고 반대로 아랍인들은 크게 낭망하고 바로 밑에 있는 하이파가 함락됐어요. 나사렛이 함락됐어요. 물밀듯이 그냥 넘어오는 것 같고 한 달 만인 5월 14일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펫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만 이스라엘 가는데도 사펫 같다는 사람 제가 못 들어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여기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4대 성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 티베리아는 갈릴리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사펫, 이 4개가 유대인의 4대 성지라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펫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또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1차 몇 년, 2차는 1950 이거 아는 사람들도 그러면 독립전쟁, 그 독립전쟁이 하기 전에 그 내전에 완전히 승기를 잡아고 독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전투, 그건 어디냐? 그건 99%가 몰라요. 바로 사펫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사학과 분들이라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펫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전 사펫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시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건 무장단체, 그러니까 영국이 약속을 안 지켰단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영국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 이스라엘은 영국이 이렇게 변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국이 독일보다는 낫다. 그래서 계속 영국 편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11만 명이, 유대인 청년 11만 명이 2차 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지만, 영국이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독일보다는 낫다 이거죠. 독일이 600만 명 동포 죽이는데 그래도 영국이 약속 깨더라도 독일에 비하면 낫다. 영국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 해서 유대인 청년 11만 명이 영국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영국이 또 연합군의 일원이니까 승리했는데도 영국이 계속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킹 데이비드, 이게 영국군 사령부입니다. 유대인 특공대가 가갖고요, 이 호텔을 다 날려버렸어요. 주방장 이런 걸로 변장하고, 식자재 운반하는 사람들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주방 식자재 창고가 지하에 있으니까 다 변장하고 들어가서 식자재라고 해놓고는 식자재 상자에다 전부 폭탄 다 집어여 갖고 가서 이 호텔 밑에다 해갖고 호텔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영국군이 약 90명이 죽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도, 고급 장교들이 약 90명이 전사했어요. 이거 말고도 이스라엘이 영국에 대해서, 영국인들은 테러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이라 그러고, 그래서 영국이 졌습니다. 영국이 그때 이스라엘 독립주의자들을 진압하느라고 영국군 10만 명이 이 팔레스타인에 배치됐어요. 당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군 전체 병력이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중에 10만 명을 여기다 투입했는데 전쟁에 졌어요. 왜 졌습니까? 영국이 그건 뭐 이스라엘이랑 영국 다 인정합니다. 저에게 정보전에서 졌습니다. 영국이 뭐 무기는 엄청나게 좋은데 정보전에서 못 당하는 거예요. 뭐 영국군 무슨 제 몇 연대가 제 몇 대대 병력이 몇 월 며칠 어디로 통과할 거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 멤버 몇백 명이 어디로 이동할 거다. 영국은 모릅니다. 영국군은. 그만큼 정보에서 이겼어요. 지금도 전 세계 정보기관 3대 정보기관 저 CIA 그다음에 뭡니까 모사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는 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인구 서울 인구도 안 되는데 당당하게 제3대 세계 정보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보라는 거는 그 전쟁의 승패다. 그러니까 정보를 남한테 적에게 주는 거는 여기는 무관용입니다. 극형에. 우리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뭐 저 중국 대사관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그 육군 뭐 저 소련인가요? 중국인한테 비밀 다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또 2015년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한테 우리나라 정보사에서 돈 벌겠다고 장교 몇 명이 5년 동안 정보 팔아먹었죠. 거기 처벌이 어떻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솜방망이 처벌. 이스라엘 팀은 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 군인들 보면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모자 쓰고 다니는 놈들은 없어요. 그냥 뭐 총도 휴가 갈 때다 소총 갖고 가니까 뭐 이게 꽝 사냥하듯이 가는 친구 뭐 가방에다 끼워 갖고 가는 친구 뭐 각자 각색에 군기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 군의 그 프레임 등뼈를 흐르는 그 기율은요 한국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무관용에 자유 속에서 규율을 찾는 거죠. 우리는 막 규율 속에서 어떻게 지금 한국은 뭐 군인 같지도 않아. 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내면적으로 그렇게 강한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애국심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이게 걱정입니다. 예. 여기 제가 지금 킹 데이비드 호텔에 해군 체육복 입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군화 신고 다니고 해군 체육복이랑 좀 뭡니까? 육군 체육복 아주 애용하고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에 육군 체육복, 이 해군 체육복 입고 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요즘 해군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육군입니다. 아 그래요? 저 언제 한번 내 육군 체육복 입고 찍은 사진 한번 보여야 되겠네. 예. 명예 해군대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킹 데이비드 호텔 날려버린 거. 이거 하가라라는 그 무장 단체입니다. 예. 이 친구들이 지금 이 텔아비브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군사 박물관입니다. 한번 나중에 가면 가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2차 대전에 쓰던 비행기들이에요. 하나는 메셔슈미트 독일 공군이 쓰던 거. 오른쪽은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영국 공군이 쓰던 거. 이게 그 48년 독립전쟁 때 무기가 없어 놓으니까 고물 무기들 막 여러 나라에서 그냥 구입해 갖고 이스라엘에 갖고 와서 싸웠습니다. 미국제 무스탕 전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그 EBS인가요? 어딘가 보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잘못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국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에 대항해서 싸울 때 독립전쟁은 아랍이랑 싸운 거고 독립 선언하기 전에는 영국군과 아랍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다 싸웠는데 그때 쓴 무기가 그 군사 전문가란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군이 독일제 무기를 썼다 이거예요. 반대로 아랍인들은 영국제 무기를 썼다. 그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독일제 무기 물론 쓴 게 있습니다. 이런 메서스미트 전투기 같은 거.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쓴 무기는 독립전쟁이랑 내전에 쓴 무기는 거진 영국제 무기였습니다. 이거는 독일 공군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전쟁 끝난 다음에 남겨둔 그 전투기들.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메서스미트를 그 체코에서 일부 그 조립 생산한 것들. 그거를 이스라엘로 갖고 왔죠. 그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소총 뭐 이런 거 그 일반 무기들은 영국군이 그 나중에 철수할 때 영국군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자마자 다 철수했거든요. 사령관은 그날 밤에 출발하고 그거 다 인수해 갖고 주로 영국군 무기로 독립전쟁을 치렀지 독일군 무기로 독립전쟁 치른 게 아닙니다. 아마 그 군사 전문가는 요 메셔스미트 요거 하나만 보고 이스라엘군이 독일제 무기로 자기 동족을 죽인 독일제 무기로 뭐 아랍이랑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참고로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차 중동전쟁.
모세다이안 장군이 여기 있죠. 이 모세다이안 장군이 이 애꾸눈이 된 거 그거 얘기하려면요.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넘어가십시다. 예. 하여튼 1956년 모세다이안이 그 육군 참모총장일 때 참모진들이랑 같이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 공군들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공군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 F-86 그죠? 그런데 세이버 F-86 미국제인데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건 프랑스제 전투기입니다. 프랑스 다소사에서 만든 오라간 전투기입니다. 이 사진에 그 조종사들의 뒤에 있는 그 전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F-86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3차 중동 전쟁에서 그 다음에 제4차 중동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된 프랑스제 미라지 전투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우라간 전투기도 이게 제3차 중동 전쟁에 큰 공적을 세웠어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미라지가 더 큰 공적을 쌓았습니다. 아우라간 전투기. 이게 우리나라 F-86 성능인데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 공군의 미그 21을 격추시켰어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 그 전투원 한 명 한 명의 기술과 신념 이게 밑바탕이 돼야 무기가 이게 효력을 발휘하죠. 미라지 전투기는 큰 공을 세웠죠. 그러니까 제3차 중동전쟁이 끝나자 아랍 측에서 프랑스에 항의했죠. 만약에 니들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에 미라지 전투기 공급하면은 석유 공급 끊겠다.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놀라가지고 미라지 전투기를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프랑스에 대해서 공급해달라 그러고 프랑스는 거절하고 당시만 해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맹방으로 도와준 거는 1960년대 후반 들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목매했는데 그만 구매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후에 똑같은 비행기가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IAEA 이스라엘 항공산업사에서 이걸 똑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 이름은 다르죠. 이름은 크필이라고 지었죠. 새끼 사자. 간절히 요구했는데도 프랑스가 거절하자 이스라엘 모사드 대원들이 기술자로 가장해갖고 이 미라지 전투기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두 명이 1년 동안 설계도를 훔쳐내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앞으로 이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은 공군이 좌우한다. 뭐 열대 같은 데는 그 정글에 지상군이 숨을 때도 많지만 사막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공군이 이게 전쟁의 결정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1950년대부터 이스라엘의 항공기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모사드가 설계도를 빼와도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산업력이 없으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다 양쪽에 다 궁합이 맞았던 거죠. 이거는 4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 때도 이 탱크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그 골란고원의 그 탱크전 현장 거기서 사진 찍은 겁니다.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입니다. 센츄리온 전차 육군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전쟁 때 미군은 M24, M26, M4, M46까지 사용을 했는데 영국군은 두 가지 전차를 우리나라에 갖고 왔습니다. 한국전쟁 때. 하나는 크로멜. 그건 몇 대 안 갖고 왔어요. 영국군들이 막거니 갖고 온 게 바로 이 센츄리온 전차입니다. 이 센츄리온 전차가 제4차 중동전쟁에서 특히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기갑전이 일어난 그 장소에 기념으로 도와둔 센츄리온 전차 앞에서 저도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맞은편이 시리아입니다. 이게 4차 중동전쟁 때 이거 다 이스라엘군이 다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쿠네이트라, 멀리 보이는 게 쿠네이트라 시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군 육군 M60 탱크의 포신이 지금 쿠네이트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탱크전에 대해서 제가 한 2시간 좀 중동전쟁 탱크전에 대해서 2시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구축함 에일랏 기념비. 이거는 이스라엘 하이파에 가면 해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도 있고 해군 박물관이 있는데 해군 박물관 앞에 이 에일랏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이 1967년 6월에 일어났죠. 딱 6일 만에. 이집트랑은 5일 만에 끝났어요. 시리아와는 하루 더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끝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5일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해 10월에 이스라엘 구축함, 당시에 이스라엘 해군이 구축함이 2척밖에 없었는데 이 구축함 에일랏이 이집트 포트사이드 항구 밖에까지 들어갔다가 이집트 해군 함대함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침이 됐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제가 이 기념비 사진만 하나 찍어놨는데 여기 가보면 어떻게 해서 격침이 됐다는 게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교단, 특히 초급 장교단의 부대나 군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진전투에 대해서 야 이게 네가 그때 중대장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 너는 이 실패의 원인을 뭐 초급 장교들부터 이거 계속 토의하는 훈련시킵니다. 우리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이긴 전투. 역사에 우리 한국전의 6.25 전쟁 보면 전쟁하다 보면 우리 편 탱크도 부서지고 적의 탱크도 부서지는 게 전쟁인데 우리는 전쟁 때 전부 이긴 전쟁만 그냥 이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이스라엘군이 강한 게 왜 그러냐? 진전투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 이집트군은 어떤가? 이집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카이로 군사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구축함 에일랏을 격침시킨 함대함 미사일 스틱스 미사일이에요. 소련제. 여기 가보면 스틱스 미사일은 제가 써놨지 여기 가면은 스틱스 미사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1960년대 이스라엘 군함 에일랏 격침시킨 미사일 그걸로 끝나요. 이스라엘은 군함이 침몰되게 한 이유가 뭐냐? 여기 가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 그 51년 현리전투 큰 패, 창피할 정도로 패배한 전투 여기 대해서 창피해서 돋보기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휴전 바로 앞에 나온 그 보름전 남겨놓고 뭡니까 우리 수도사단이 중공군한테 대패하죠. 왜? 사단 지휘부가 중공군 특공대에 기습받아갖고 부사단장이 포로로 붙잡혀갈 정도니까 연대장 하면 사살당하고 지하 지휘소가 중공군 특공대한테 완전히 기습당해갖고 그런 거 창피하지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다 그런 게 되풀이 안 될 텐데 우리 한국군은 그런 거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났습니까? 군기가 빠져서 그렇게 됐어요. 보초가 중공군이 와서 총겨놓으니까 말입니다. 암호 다 얘기하고 중공군은 우리 수도사단 지휘부 그냥 그래가지고 휴전 2주 남겨놓고 그 철원 동북방 그쪽에 우리 한 20km 후퇴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려온 게 14km인가 그렇고 폭이 한 20km인가 30km. 그거 왜? 수도사단이 2, 3일 만에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거 왜 군대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래야 이건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걸 다시 반복되지 않는데 진 거는 감추고 이긴 거는 됐다면 그래야 군대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집트 보세요. 이러니까 이게 얻어맞은 놈들은 뭐 엄청나게 분석해갖고 다시는 이런 거 안 생기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거 구축함 침몰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번에 또 공격했죠. 우리는 뭐 또 참고 그럴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뭐 한 대 맞으면 멸체 때는 대번에 며칠 후에 이집트 정유공장을 다 폭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전략.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배경을 좀 우리가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기본 전략이라는 게 뭐냐? 군사 전략. 첫째로 이스라엘 국의 생존, 필요하면 핵무기. 지금 이스라엘이 핵무기 한 80기 정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본인들은 뭐 부인도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80기 정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언론인이 핵무기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됐죠. 무관용입니다. 우리의 정보를 적에게 누설하는 자는 무관용 극형입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이런 거요. 우린 너무 이건 뭐 밑도 큰 관용도 아니고 이거 좀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뭐 유대인들이 무슨 상무 정신이 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애국심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걸 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미래의 화학을 미리 제거하는 것. 이거는 지도자의 나라를 사랑하고 신념, 강한 신념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지금 당장 뭐 전기 들어오고 마트에 물건 살 수 있고 버스가 운행한다고 이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가 이스라엘인들이 바라는 평화라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거 미래의 화근을 제거 안 합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포탄이 안 떨어지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잘못입니다.
군사 합의서? 그렇게 하면 다 이게 평화가 됩니까? 인류 전쟁 역사에 서류에 평화 조약 맺어갖고 유지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전쟁은 뭡니까? 전쟁은 디셉션이죠. 디셉션, 이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 이게 전쟁의 원칙인데 승리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도 맺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 평화 조약이 유지되는 걸 뭐가 된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평화 조약 잘 만들어서 평화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 없습니다. 남북 평화 그래요? 말은 다 좋죠.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이게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평화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근을 다 없애버려야 그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지. 유대인들이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합니다. 네 번째, 적 전열의 분열. 상대방 힘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6번, 군민 합동. 요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 이게 전략의 제일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과 유대 민족의 보존. 그게 유대인 전략의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다 마이너한 것들이죠. 한번 보시면 제가 읽고만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와 유대 민족 보존. 적에 대한 강경 정책. 이해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 대화 거절. 행동으로 대응한다. 다이아 독트린.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우리도 물론 대응 사격했지만은 대응 사격이고 그런 그 도발에 대한 한번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스라엘 신문에 난 기사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오. 다 인터넷에 다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한국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 국가 안보의 그런 모델로서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신문에 났어요. 왜? 맞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물론 응사사격했지만은 그놈들 그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발본해버릴 그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다이아 독트린. 이거는 다이아라는 거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 이제 헤즈볼라 기지가 거기 있죠. 본부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여러 번 전투를 하였는데 주요 전투는 1982년과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전쟁 때는 이스라엘군이 또 레바논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주로 공군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지역을 아주 공군 전폭기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다이아 독트린은 거긴 민간인도 살고 있거든요. 민간인이라도 적대 행위로 여겨지는 민간인의 지역은 공격한다. 그게 다이아 독트린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군이랑 하마스랑 싸우는 거. 하마스 이런 데서 이스라엘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어떻게 발사합니까? 보통 민가 근처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못 때릴 줄 알고 그거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군도 그걸 세밀하게 조사해 갖고 확실하다 싶을 때 때리는 게 무조건 민간인이 함부로 절대 때리지 않죠. 그런데 이 건물이 겉은 민간인 그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적대 행위를 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때리는 겁니다.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하마스는 가끔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경고를 했어요.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만약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한 방이라도 쏜다면 우리는 너희를 중세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딱 경고했습니다. 이게 다이아 독트린이에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지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너도 나도 한다고 해서 쫓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동맹. 이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60년대 후반대 이후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어요. 정치, 군사, 경제, 방위산업.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드도 만들고 하죠. LO3라는 거 우리 사드 같은 다 성능 가진 것들인데 이스라엘이 세계 3대 사드 제조국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 세 나라만 지금 현재 사드를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인들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발을 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이전했어요. 미국에서요. 2017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또 2019년에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딱 인정해 줬습니다.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에서 자기들 영토라고
한 10여 년 전에 그 합방 선언을 했거든요. 그거 미국에서 또 그 인정해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아랍이랑 또 이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싫어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 하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지금 말씀드려도 만약에 CIA와 그 옛날엔 KGB라고 그랬죠. 지금 GRU 러시아 정보기관 이게 서로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CIA에서도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그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보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한 장 찍었어요. 미국 국기가 보이죠? 아마 이 사진 아마 본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교수님 하십시다. 이제 거짓 남았으니까 미래의 화근을 미리 제거하는 거. 이라크 핵시설 폭격해버렸어요. 끝내버렸습니다. 시리아 핵시설 폭격해버렸어요. 시리아 핵시설은 북한이 지어준 겁니다. 북한이 지어준 시리아 핵시설 90년대 초에 벌써 이 모사드가 알고서 북한을 찾아가서 시리아의 핵시설 중단하라는 거 미리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북한이 안 들었죠. 그러면은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 안 할 테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우리한테 북한한테 원주해 주겠냐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열받아서 더 이상 뭐 회담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예 그냥 폭격으로 끝내버렸어요. 시리아 핵시설가 물론 다 위장해놨죠. 위장해놨는데도 이스라엘 공군 2개 편대가 가갖고 새벽에 3분 만에 다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리아 과학자들도 그때 많이 죽었고 북한 과학자들도 한 10여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가서 다 폭파시켜버렸죠. 이거를 폭격해 주십시오. 이거를 올메르트 수상, 올메르트는 미국 부시 대통령한테 여러 번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확전될까봐 막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하라고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올메르트 수상이 그냥 폭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라크 핵시설은 이것도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지어준 건데 이걸 때려 부수려고 시리아는 이스라엘이랑 붙어 있으니까 항속 거리가 짧으니까 가서 쉽게 때려 부셨는데 이라크 핵시설은 이게 편도가 1,40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라서 그러나 결국은 폭파시켜버렸죠.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갈 때 처음에는 사우디 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우디 영공에 들어서 요르단 국경에 바짝 붙어가면서 사우디 악센트로 아랍말로 한 거죠. 우리가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인데 지금 실수를 해갖고 니네 방공구역에 들어오게 됐다. 미안하다. 곧 나간다. 그리고 잠시 후에서 또 사우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에 들어가서는 요르단 공군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요르단 공군 식별 부호를 그걸 알려주면서 요르단 공군인 척하면서 가가지고 이라크 시설에 접근해서 그때까지는 조공으로 레이더에 안 걸리니라고 30m 조공으로 비행해서 들어가서 핵시설 20km 앞에서 그때 2000m로 상공에 상승한 다음에 폭격해버렸죠. 그래서 이라크 핵시설도 다 폭격해버렸습니다. 폭격하고 올 때 조종사들이 F-15가 6대, F-16이 8대, 도합해서 14대가 출격을 했는데 무사히 다 이스라엘 기지에 왔어요. 왔는데 오면서 여호수아 10장 12절 그걸 조종사들이 다 암송하면서 왔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상무정신 이런 걸 본받으려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이 이스라엘의 이 군사 정책이나 이런 걸 상무정신 본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비군 만들고 할 때 이스라엘 가서도 다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뭐 스위스에도 갔을 거고. 이스라엘 교육책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이렇게 하면 뭐 유대인 부모처럼이야 뭐 애들이 성공한다 어쩌고 해갖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게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얘기를 좀 잘못하면은 저 뭐 종교 얘기하냐 이럴까봐 그러는데 있는 대로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들은 애국심이 사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걸로만 보통 끝나는데 유대인들 애국심은 신앙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얘기한 거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그게 지금은 라드룬 지역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 아모리 족속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 해가 움직이지 않고 달이 중지하게 하고
뭐 보통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100%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들 전투기 14대 탄 그 뭐 F-15는 2명 타고 F-16은 1명 타니까 조종사들 한 20명 이상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그 여호수아 10장 12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셔 갖고 성공적으로 이라크 핵시설을 때려 부술 수 있다. 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온 거예요. 이런 거는 참 이런 그 바탕하에서 저 사람들이 애국심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거는 못 가고 그냥 애국심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통 모방할 수 있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죠. 시리아 핵시설은 아주 전쟁을 결심한 거예요. 이 지금 폭격하면은 시리아 핵시설 폭격하면은 당장 시리아에서 전면 전쟁을 시작할 텐데 그거를 각오했어요. 그런 내가 수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 무궁하게 생존에 관계되는 일인데 지금 그 폭격 안 하면 그때는 뭐 전기 들어오고 뭐 슈퍼마켓 열고 그러니까 평화스러워 보이겠지만은 내가 이 수상으로서 이 폭격을 감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들은 영구히 적의 핵 위협에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수상으로서 결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각오하고 전면 전쟁을 각오하고 폭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반대하는 것. 그 폭격을 성공했죠. 그래서 그때 폭격을 하러 이 전투기 편대가 이륙할 때 이스라엘에 전부 그 비상이 걸렸어요. 이스라엘군에. 곧 몇 시간 안에 전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투기 8대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전투기 조종사들의 승리를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시리아 대통령이 전면전 벌렸습니까? 시리아에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전면전을 벌리기는커녕 이런 반구 이스라엘이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아예 비밀로 했습니다. 국내도 다 비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2007년에 시리아 핵시설 때려 부순 거 언제 발표했습니까? 2018년에 발표했어요. 11년 후에. 지도자라면 이런 이 민족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다. 당장 전기 들어오고 스마트폰 하는 사회라 이게 평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적국 과학자 암살 이것도 이 모사드가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적국 과학자 암살 많이 했습니다. 뭐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 책임자도 다 암살했죠. 2018년에 뭐 얘기하려면 막 너무 많아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정보기관 3개를 이용해서 모사드는 대외 정보 수집이고 신베트 뭐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여튼 정보기관 3개를 이용해서 미래의 화근을 미리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F-15, F-16 전투기 그 이라크랑 시리아 때려 부순 거, 핵시설 때려 부순 게 이게 제가 사진 찍은 거가 이스라엘 그 남쪽에 부엘세바에 있는 공군 박물관입니다. 공군박물관 이스라엘 나라는 적어도 어디서 이렇게 많은 비행기를 갖다 놨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박물관장한테 물어봤어요. 박물관장이 여자 소령인데 F-15, F-16 이건 전부 신얘기들인데 요거 지금 그 F-15 바로 옆에 있는 거 팬텀이 있죠. 요 F-15의 왼쪽에 있는 건 위장색 칠해놓은 건 팬텀 전투기입니다. 저 팬텀 전투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F-15, F-16은 최신의 일선기인데 사용하지 않고 박물관에 갖다 놨냐. 그러니까 이 박물관장 하는 얘기가 우리 F-35도 있는데 뭐 이거 그냥 박물관에 있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뭐 기관 고장이 기체 결함이 심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 자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1981년 밑에 사진은요. 여기 가운데 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가 이제 이거 이라크 핵시설 폭격할 때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인 그 스펙터 중령의 그 손녀입니다. 그 손녀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잘 있냐 그랬더니 다 은퇴해서 키부츠에 있고 자기 가족 내역을 얘기하는데 증조부는 그 부모 다 이스라엘 그 하가나의 대원이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전투기 조종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도 또 군인이고 그 자기도 군인은 아니지만 자기 할아버지는 이제 그 뭡니까 키부츠에 가서 살고 있고 자기도 키부츠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물어봤죠 질문을. 근데 이제 뭐 여자 군대 이런 거 얘기 쭉 하면서 하니까 너는 나라에 대한 각오가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증조부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비상 사태가 오면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대.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서 뭐 쌩긋하고 웃는데 그 참 그 여자애들은 막 참 대단해 각오가. 그러니까 이 역사를 꿰뚫고 있으니까 그런 각오 이 신념극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은 진짜 이스라엘에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열하는 거 독립전생 시 요르단을 분리하려고 그랬고 이거 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